그날 면회는 사건이 됐습니다. 날 보고 웃던 놈들 전부 그 웃음 값을 치르게 했죠. 계급이 높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면회 오셨어요? 규정 위에 서 서준영 일병 있던 면회 그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규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증거로 끝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부대는 뒤집어졌습니다. 7월의 뙤약볕이 아스팔트를 지글지글 달구던 오후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멀리 초소 앞에 서 있던 병사 2명이 고개를 돌렸고 건물 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흰 셔츠에 청바지. 여름이라 민소매 대신 반팔을 골랐지만 팔뚝 라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깨는 생각보다 넓었고 허리는 가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위병소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중사였습니다. 계급장 위에 김태식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얼굴엔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구 면회 오셨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네. 면회 신청했는데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 중사가 신분증을 받아들더니 일부러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윤아 씨, 모델이신가요? 운동 많이 하세요? 옆에 서 있던 병사 2명이 피식 웃었습니다. 김 중사는 신분증을 책상 위에 툭 놓고는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결혼하셨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면회증 신청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 중사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아, 면회 대상이 서준혁 일병? 준혁이 그 녀석. 누나가 이렇게 예쁘다는 건 왜 말 안 했대요? 우리 부대 애들한테 자랑 좀 하지. 면회 오면 분위기 확 살아날 텐데.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낄낄거렸습니다. 나는 김 중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가 먼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출입명부 작성하세요. 볼펜은 잉크가 거의 다 떨어져 있었고 종이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선풍기는 덜컹거리며 미지근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죠.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만이 전부였습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김 중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면회 자주 오세요? 준혁이 요즘 좀 힘들어 하던데. 군 생활 적응 잘 못하나 봐요.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예민한 애라서요. 간부들한테 자꾸 혼나고 그러니까. 원래 군대가 그런 거긴 한데 준혁이는 좀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중사가 면회증에 도장을 꽝 찍더니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3시간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시간 넘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준혁이 일로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괜찮습니다. 면회증을 받아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제 표정 봤냐? 완전 차갑네. 형님, 저런 애들은 원래 그래요. 까칠한 척하는 거. 나중에 나갈 때 한 번 더 말 걸어봐야겠다. 전화번호라도 받아내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누나, 면회실로 와. 짧은 문장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모티콘 하나라도 붙였을 텐데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벽에는 면회시 유의사항 안내문이 발해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오래된 게시판과 낡은 소화기가 놓여 있었고
구석엔 청소 도구함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땀 젖은 옷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면회실 문을 열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확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방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벽에 붙은 CCTV 작동 중 안내문은 글씨가 발에서 거의 읽히지 않았고 천장 구석의 카메라 렌즈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작동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종이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담긴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 보였고 컵 가장자리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머리가 훨씬 짧아 보였고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군복 상의는 깔끔하게 입고 있었지만 손은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준혁이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나 미지근했습니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나 오는 길 힘들었지? 뭐 먹고 올래? 이런 말을 먼저 했을 텐데 오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들어 준혁이를 가만히 봤습니다.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눈은 자꾸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뭔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어때? 군 생활 괜찮아?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누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괜찮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복도 쪽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그 소리에 반응하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종이컵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테이블에 툭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아, 손 좀 보자. 준혁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천천히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손등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긁힌 상처 같기도 했고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힌 흔적 같기도 했습니다. 손가락 관절 부분도 거칠게 벗겨져 있었고 손톱 밑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한 준혁이답지 않았습니다. 이거 훈련하다가 다친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생기는 상처는 이런 모양이 아니니까요. 이건 뭔가 다른 이유로 생긴 상처였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준혁이의 무릎이 자꾸 떨렸습니다. 발끝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병이면 이미 6개월 넘게 복무한 건데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이유가 뭐지?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이가 재빨리 손을 내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얼굴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위 한 명이 고개를 들이밀더니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계급장 위에 박민준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 면회 중이시구나. 준혁이 누나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준혁이 직속 상관인데요. 요즘 준혁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 대위가 준혁이를 힐끗 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면회 시간 얼마 안 남았죠? 3시 반까지니까 10분 정도 더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준혁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그냥 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직 시간 남았잖아.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하는 준혁이의 눈에는 괜찮지 않다는 게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올 때 복도는 아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생활관 쪽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앞서 걸어갔습니다. 등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생활관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병사 몇 명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준혁이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묘했습니다. 준혁이가 멈춰 섰습니다. 누나, 여기까지만. 나 들어가야 돼. 목소리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준혁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간부 한 명이었습니다. 아까 면회실에 들어왔던 박민준 대위였습니다. 아, 벌써 가시려고요? 면회 시간 아직 조금 남았는데. 준혁이랑 더 얘기하고 가셔도 되는데.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혁이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아, 그래요? 준혁아, 누나 오셨는데 좀 더 같이 있지 그랬어. 면회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박 대위가 준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박 대위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준혁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는 생활관 들어가서 정리 좀 해. 오늘 내무 점검 있으니까. 생활관 쪽으로 걸어가는 준혁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평소의 준혁이가 아니었습니다. 박 대위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행정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위병소로 향하는 길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이의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박 대위가 면회를 서둘러 끝내려던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가긴 해야 하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준혁아, 정말 괜찮은 거야? 힘들면 꼭 얘기해. 읽음 표시는 바로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위병소 앞에 도착했을 때 아까 그 김태식 중사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벌써 나가세요? 면회 짧게 하셨네. 준혁이랑 할 얘기 많았을 텐데. 대답하지 않고 출입 명부에 퇴실 시간을 적었습니다. 김 중사가 명부를 들여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면 제 번호 드릴까요? 준혁이 상황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서 제일 오래 근무했거든요. 준혁이 일도 잘 알고. 괜찮습니다. 명부에 서명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김 중사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대 건물들이 햇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행정반, 생활관, 식당. 평범한 부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준혁이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혁이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나 괜찮아.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볼게. 버틴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군 생활은 버티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였으니까요.
6개월 넘게 복무한 일병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혁이에게 카톡을 몇 번 보냈지만 답장은 늘 똑같았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짧고 무뚝뚝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감찰부에서 일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있다면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찰부 계정으로 접속하자 일반인은 볼 수 없는 화면이 열렸습니다. 출입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면회 당일 7월 15일 제 이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실 시간이 이상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3시 10분쯤 나갔었습니다. 로그 하단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수정 7월 15일 15시 45분 수정자 박민준 대위. 박민준. 면회실에 들어와 준혁이를 확인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무일지를 열었습니다. 7월 15일 특이사항란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생활관 소란건 서준혁 일병 외 2명 담당 박민준 대위. 준혁이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출 외박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휴가 신청은 부대 사정상 불가라는 이유로 반려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누군가 준혁이를 감시하고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연결됐습니다. 준혁아, 지금 혼자 있어? 응. 준혁아, 이제 숨기지 마. 부대에서 무슨 일 있는 거지? 누나한테 얘기해.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지금 통화 안 돼. 나중에 밖에서 만나서 얘기할게. 부탁이야. 언제? 이번 주말. 외출 신청 넣어볼게. 부대 앞 카페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부대 정문 앞 카페.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여기 아무도 없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진짜 힘들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준혁이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었습니다. 박민준 대위와의 대화였습니다. 준혁아, 내일까지 보고서 3개 더 작성해서 보내. 내 이름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잘 써. 이번 주말 외출 가고 싶으면 내 집 청소 먼저 하고 와. 주소 보낼게. 너 누나한테 말하면 너만 손해야. 알지?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심부름 지시, 돈 송금 요구, 보고서 대필 지시. 수십 개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다야? 아니, 더 있어. 준혁이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바일 뱅킹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박민준 5만원, 박민준 3만원, 박민준 7만원. 지난 2달간 총 30만원이 넘는 돈이 송금돼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대위님이 담배 사오라고, 술 사오라고, 그것도 내 돈으로. 나중에 갚아준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갚았어.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나 이거 신고하고 싶어. 근데 무서워. 대위님이 그랬거든. 신고하면 너만 더 힘들어진다고. 부대에서 내가 문제아로 찍힌다고.
손을 뻗어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이제 괜찮아. 누나가 다 정리할게. 누나가 어떻게? 누나가 누군지 이제 얘기해 줄게. 나 지금 육군 감찰부 소령이야. 이런 일 처리하는 게 내 일이야.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그래서 누나가 이제 직접 움직일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증거는 이미 충분해. 준혁이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나, 고마워. 카페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준혁이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아, 며칠만 참아. 누나가 정리하고 연락할게. 응. 누나, 조심해. 대위님이 웃대 라인이 있다고 했거든. 걱정 마. 그것도 다 알아볼 거야. 준혁이를 부대 앞에 내려주고 차를 돌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보내준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카톡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그리고 제가 확보한 시스템 로그.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대위.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준혁이 말대로 웃대 라인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준혁이가 보낸 카톡 캡처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이번 주 훈련 평가 보고서 내가 작성해. 우리 중대 1등으로 나와야 하니까 실적 좀 부풀려서. 훈련 실적 조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예산 정산 자료도 정리해. 내가 보낸 파일대로 숫자 맞춰서 넣으면 돼. 예산 조작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준혁이 한 명을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부대 전체의 성과를 조작하고 예산을 빼돌리는 조직적 비리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보고서 대필하면서 이상한 거 본 적 있어? 준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훈련 실적 조작하는 문서도 받고 예산 횡령하는 것 같은 내역도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그 자료들 혹시 아직 있어? 부대 컴퓨터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제가 작성한 파일들이요. 알겠어. 조심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전화를 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였습니다. 박민준 대위는 준혁이를 이용해 부대 성과를 조작하고 예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그 사실을 눈치채자 입을 막기 위해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야. 만약 박민준 혼자 이런 일을 했다면 이미 들통났을 겁니다. 누군가 위에서 묵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나눠 먹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트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비리, 부하 병사 사적 심부름 강요, 금품 갈취 30만 원 이상, 보고서 대필 강요, 훈련 실적 조작, 예산 횡령 의혹, 연루 의심 인물, 박민준 대위 확실, 상급 간부 미확인.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감찰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한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카톡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시스템 로그, 그리고 훈련 실적 조작 지시 문자까지. 팀장이 자료를 하나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식 조사부터 시작하되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공식 감찰로 전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예산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부대 운영비 집행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훈련 장비 구입, 시설 보수, 피복비, 급식비.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항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씩 집행돼 있었습니다. 6개월이면 1,800만 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없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클릭했습니다. 결제자는 박민준 대위, 승인자는 최영철 중령이었습니다. 연대 참모급이었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려 지난 1년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기타 운영비 명목으로 총 3,600만 원이 집행됐고 모두 박민준이 신청하고 최영철이 승인한 건들이었습니다. 단 한 건도 구체적인 사용처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훈련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최근 분기별 평가 결과를 보니 해당 중대는 3개 분기 연속 1등이었습니다. 사격, 체력, 전술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성적표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병사가 매번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보고서 작성자를 확인했습니다. 박민준 대위가 작성하고 최영철 중령이 검토하고 오태수 중대장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같은 라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해 세부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병사별 사격 점수가 엑셀로 정리돼 있었어요. 대부분 90점 이상, 심지어 100점 만점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었습니다. 실제 사격 훈련에서 부대 전체가 이런 점수를 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준혁이는 지난 분기 사격 훈련에서 70점 정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95점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박민준 대위가 중대 평균을 올리기 위해 점수를 고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점수보다 20, 30점씩 부풀려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대 성과를 조작해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리는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실로 가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포천 부대 관련해서 누군가 문의를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물어봤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대 쪽에서 이미 눈치를 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팀장이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건드리면 조용히 묻으려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천 부대 최영철 중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영철은 요즘 부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바닥은 좁아서 다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서준혁 일병건도 그냥 사소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후임이 적응을 못해서 생긴 일이니 괜히 크게 만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동생 일이라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동생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대에서 찍히면 제대할 때까지 편하게 못 지낸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최영철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폐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팀장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최영철 중령이 전화로 조사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거라고,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라고, 증거를 더 확보해서 공식 감찰로 전환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정리한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많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준혁이가 작성한 보고서 원본, 조작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파일이 있다면 완벽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작성한 원본 파일들을 개인적으로 저장해 둔 게 있냐고.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USB에 백업해뒀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장해뒀다고. 다음 면회 때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부대 정문 앞 카페에서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준혁이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 작은 장치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잘했다고 말해줬어요. 준혁이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안도하는 것 같았죠. USB를 받아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준혁이를 부대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향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삼거리 전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었죠.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 차도 따라왔어요. 다시 좌회전. 역시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미행이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죠. 최영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훈련 평가 보고서 원본, 예산 집행 내역 원본, 수정 전후 비교 파일까지. 준혁이가 정말 세심하게 백업해뒀더군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격 훈련 평가 원본이었어요. 준혁이가 처음 작성한 버전에는 실제 점수가 기록돼 있었죠. 평균 72점. 현실적인 수치였습니다. 박민준이 수정한 버전에는 평균 94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다음 파일은 예산 집행 내역이었습니다. 기타 운영비 항목의 실제 사용처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박민준 개인 계좌 송금, 최영철 중령명의 신용카드 결제, 출처 불명 현금 인출. 모두 개인 용도였죠.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팀장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팀장이 파일들을 확인하는 동안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마우스 클릭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팀장이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죠. 이게 확실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조작 전후가 모두 기록돼 있다고 답했어요. 팀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식 감찰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팀원 둘을 더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동생 제대까지 아직 1년 남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회의실에서 공식 감찰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인권감찰단장과 법무실장이 참석했어요.
USB에 담긴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워 설명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법무실장이 이 정도면 군검찰 송치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영철 중령이 제게 직접 전화해서 조사 중단을 요구했던 일을 설명했어요. 통화 녹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최영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감찰단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와 협박까지 있었다고 말했어요. 즉시 부대 전체 감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현장 투입 지시가 떨어졌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미행 차량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2대였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 SUV에서 누군가 창문을 내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협하는 눈빛이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큰 길로 나와 경찰서 앞을 지나쳤어요. 미행 차량들이 하나둘 사라졌죠.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노골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요.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차량은 없었어요. 하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죠. 그들이 점점 급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밤 11시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최중령이 준혁이를 불렀다고 했어요. USB를 가져갔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모른다고 답했다더군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부대 내에 정보원이 있거나 준혁이 컴퓨터를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준혁이에게 절대 인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무섭다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죠. 괜찮아. 내일 아침이면 감찰팀이 부대에 들어간다. 조금만 버텨. 전화를 끊고 즉시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정을 앞당긴다고 했습니다. 새벽 6시에 투입한다고 했죠. 화요일 새벽 5시 30분 감찰팀 차량 세대가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정문 초소의 병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찰단장이 공문을 내밀었죠. 국방부 인권감찰단이라고 밝히며 즉시 출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병사가 급히 당직사관에게 연락했어요. 몇 분 후 오태수 중대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안 빗은 상태였죠. 무슨 일이냐고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당황해했어요. 긴급 감찰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감찰팀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정반으로 직행했어요. 박민준 대위의 사무실 문을 열었죠. 아직 출근 전이라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류함도 모두 봉인했어요. 박민준의 개인 사물함도 열었습니다. 안에서 통장과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죠. 오전 7시 박민준이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감찰팀과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감찰단장이 신분을 밝히고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대 내 비리 및 가혹행위 의혹으로 조사받을 것이라고 통보했죠. 박민준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칠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감찰팀원 2명이 양옆을 막아섰습니다. 임의 동행하겠냐고 아니면 강제조사로 진행할 거냐고 물었어요. 박민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죠. 오전 9시 최영철 중령도 소환됐습니다. 연대 회의실에서 감찰단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했어요. 저도 배석했습니다.
지난주 제게 전화했던 일을 물었죠. 최영철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했던 거라고 변명했어요. 오해냐고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말했죠. 들어보겠냐고 물었어요. 최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조사는 오후까지 계속됐습니다. 예산 횡령 정황, 실적 조작 지시, 증거 인멸 시도, 협박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오후 5시 감찰단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민준 대위와 최영철 중령,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끝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마무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 상황이 상부로 보고됐고 연대 전체에 대한 전면 감찰이 결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영철 중령이 상급 부대 참모들에게 연락을 돌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었죠. 감찰단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고 단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영철이 사단 참모부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인이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감찰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더 높은 곳에서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2시 감찰단장이 장석호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이었죠. 통화는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전송하자 장석호 중장이 곧바로 내일 오전 현장 방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 연락해서 내일 중요한 분이 부대에 오시니 조금만 더 버티라고 당부했습니다. 준혁이가 알겠다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전 8시 부대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간부들이 고개를 들었고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며 먼지가 날렸고 헬기가 연병장 한가운데 착륙했습니다. 장석호 중장이었습니다. 뒤따라 참모들이 내렸고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이 급히 달려와 격려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거든요. 장 중장이 묵묵히 격려를 받고는 곧장 연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연대장, 참모들, 중대장들이 모두 모였고 저도 감찰팀과 함께 배석했습니다. 장 중장이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본 부대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합니다. 예산 횡령, 실적 조작, 가혹행위, 증거 인멸 시도, 협박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영철 중령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오태수 중대장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 중장이 최영철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중령, 사단 참모부에 연락 돌렸다면서요? 최영철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장 중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군은 국민의 신뢰로 존재합니다. 그 신뢰를 저버린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찰팀이 부대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반, 보급실, 중대장실까지 모든 곳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들이 압수됐고 간부들이 하나씩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준혁이도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안전했습니다. 장 중장이 직접 지시한 조사였으니까요. 준혁이가 박민준의 지시, 보고서, 조작, 금품 요구까지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에 나섰습니다. 오후 3시 장 중장이 연병장에서 최종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전 부대원이 집합했고 장 중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감찰 결과 이 부대에서 심각한 비리와 가혹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박민준 대위와 최영철 중령은 군검찰에 송치됩니다. 오태수 중대장은 직위 해제되며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부대원들이 웅성거렸고 충격과 안도가 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장 중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명의 용기 있는 소령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군은 이런 정의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장 중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저녁 6시 모든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박민준과 최영철은 헌병에게 인계됐고 수갑을 찬 채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연병장을 돌아봤습니다. 병사들이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준혁이도 그 속에 있었고 이제는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차에 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군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준 대위는 징역 1년의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 처리됐습니다. 최영철 중령은 징역 6개월의 계급 강등 후 예편 조치됐습니다. 오태수 중대장은 직위 해제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인권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매주 익명 신고함이 운영됐고 모든 병사가 월 1회 상담관과 면담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상병이 됐습니다. 후임들을 잘 챙기는 모범 선임으로 소문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준혁이를 면회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준혁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 요즘 부대 정말 좋아졌어요. 후임들도 다들 편하게 지내고 선임들도 챙겨주고 완전히 다른 부대 같아요. 준혁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군대는 원래 이래야 했습니다. 준혁이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저 제대하면 사회복지사 하려고요.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이가 이 힘든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위병소를 지났습니다. 그때 근무하던 병사가 저를 보더니 바른 자세로 격려했습니다. 예전에 김태식 중사는 이미 전출된 지 오래였습니다. 차에 타고 부대를 빠져나오며 백미러로 부대를 봤습니다. 평범한 부대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부대 전체를 바꿨고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군 부대 인권 실태 점검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국방부가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고 밝은 표정으로 후임들을 챙기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은 얼굴로 군복을 입고 서 있었고 옆에는 구해낸 피난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군인의 명예는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단다. 내가 강해져서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가 올 거야.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준혁이를 지켰고 부대를 바꿨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업무 지시서를 펼쳤습니다. 할 일은 많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국방부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준혁이 같은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요. 규정은 사람을 벌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